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첼시 대 아스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첼시는 4-2-3-1을 바탕으로 전진 압박을 유지하지만 공격 전개는 다소 직선적인 편이다. 델랍이 전방에서 버텨주긴 하지만 2선으로 깊게 내려와 연계를 돕는 유형이 아니라 패턴이 단순해진다. 네트의 측면 스피드를 활용해 순간 폭발력을 만들 수 있으나 팀 전체 리듬이 끊기면 개인기의 의존도가 높아진다. 엔소가 중원 전개 중심을 맡지만 커버 범위가 과중해져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도 잦다. 포백이 한번 내려서기 시작하면 라인 전체가 흔들리면서 하프 스페이스 대응이 느려지는 약점이 있다. 그래서 상대가 2선에서 빠르게 원투 패스를 전개하면 수비 라인이 동시에 끌려나가며 뒤가 헐겁다. 아스날 역시 기본은 4-2-3-1이지만 최전방 메리노를 활용한 펄스나인 구조로 중원 수적 우위를 만든다. 메리노가 내려와 에제와 연계하는 순간 미드필더 수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라인 간 연결이 부드러워진다. 트로사르는 메리노가 만든 공간을 정확하게 파고들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서 큰 위협을 만든다. 에제는 좁은 지역에서도 탈압박과 방향 전환이 가능해 첼시 미드필더를 계속 흔들어 놓는다. 이 과정에서 아스날은 패스 템포와 점유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끌어내는 운영이 가능하다. 첼시 수비가 한번 타이밍을 놓치면 아스날의 2선 3선 연속 침투가 위력을 발휘할 흐름이다. 겉보기엔 같은 4-2-3-1이지만 중원 구성과 패턴의 완성도는 아스날이 한 단계 앞서 있다. 첼시는 델랍을 축으로 공격하려 하지만 중원 연결이 끊기면 네트도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진다. 반면 아스날은 메리노 에제 트로사르라는 중앙 하프 스페이스 삼각형이 압박을 빠르게 풀며 공간을 만든다. 첼시가 라인을 내리면 점유를 내주고 올리면 뒷공간을 내주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전방 균형은 맞겠지만 후반 템포 싸움은 아스날에게 유리한 흐름이다. 두 번째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볼프스부르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홈에서 압박 강도를 크게 끌어올리며 4-2-3-1의 전진성을 극대화한다. 버카르트의 대각선 침투는 3백 사이를 정확히 찌르는 패턴으로 이어지기 쉽다. 도알리츠가 안쪽으로 파고들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슈팅 패스를 동시에 꺼내 위협을 만든다. 바오야는 좁은 공간에서도 탈압박이 가능해 상대 수비 시선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낸다. 후반 투입되는 윙어 자원들도 에너지가 좋아 경기 후반에도 템포를 유지할 수 있다. 초반부터 압박과 전진 패스가 터지면 볼프스부르크 수비는 흔들릴 여지가 크다. 볼프스부르크는 3-4-3을 사용하지만 라인 유지와 간격 조절에서 구조적인 약점을 보인다. 윙백이 전진하면 측면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며 3백의 부담이 배로 늘어난다. 야키치가 커버 범위를 넓게 가져가긴 하지만 미세하게 넣는 순간 바로 공간이 생긴다. 전방에 쾌미르는 연계와 마무리가 가능하지만 빌드업이 매끄럽지 못해 고립되는 시간이 많다. 수비 라인은 압박이 한번 무너지면 연속 실점 위험이 있으며 재정비 속도가 더디다. 교체 뎁스에서도 흐름을 뒤집을 카드가 부족해 밀리는 경기에서 반전이 어려운 편이다. 프랑크푸르트의 강한 압박과 2선 연계는 볼프스부르크의 간격 관리 문제를 정면으로 찌르는 구조다. 3백의 옆 공간과 윙백 뒷 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순간 버카르트의 침투가 살아난다. 도알리츠는 좁은 지역에서도 볼을 풀어내며 공격 템포를 유지할 수 있다. 볼프스부르크는 라인을 낮추면 전방 연계가 끊기고 올리면 뒷공간이 크게 노출된다. 전체적인 패턴 완성도와 압박 유지력에서도 프랑크푸르트가 훨씬 안정적이다. 세 번째 경기 아탈란타 대 피오렌티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3-4-3 기반으로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상대 진영에서 경기 템포를 끌어올린다. 스카마카는 제공권 마무리 위치 선정이 모두 뛰어나 박스 안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준다. 데 케텔라에르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자유롭게 오가며 컵백 드립을 모두 안정적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 공세와 컵백 빈도가 늘어나 상대 수비를 깊게 밀어넣는다. 파살리치는 두 번째 라인 침투가 좋고 타이밍도 정확해 뒷공간에서 결정력을 높인다. 전체적으로 후반 공격 패턴이 더 강해지는 특성이 큰 무기가 된다. 피오렌티나는 3-4-3으로 점유와 전환을 동시에 노리는 팀이다. 모이스키는 순간 스피드가 뛰어나며 센터백 풀백 사이 뒷공간 침투에서 강점이 있다. 구드문드소는 탈압박 능력과 빠른 패스 선택으로 공격 템포를 빠르게 가져간다.
파지올리는 빌드업의 축으로 전진 패스를 정확하게 찔러 공격 기회를 만든다. 문제는 라인을 높일 때 수비 전환이 느려져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뒷공간이 쉽게 노출된다는 점. 압박 타이밍이 밀리기 시작하면 3백 간격이 벌어지며 위험 상황이 늘어난다. 두 팀 모두 3백이지만 공격 패턴의 완성도는 아탈란타가 한 수 위다. 특히 후반에 때 케텔라에르 파살리치 라인이 연속적으로 침투를 시도하면 수비가 흔들린다. 피오렌티나가 점유를 잡고 싶어도 라인을 올리는 순간 아탈란타의 후반 전환 속도에 노출된다. 아탈란타는 홈에서 특유의 측면 컷백 세컨드 침투 패턴을 강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체력 관리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은 아탈란타가 우세하다. 네 번째 경기 셀타비고 대 에스파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3-4-3으로 폭을 넓히며 빌드업하는 팀이지만 최근 일정 부담이 크게 누적된 상태다. 윙백과 모리바가 왕복 스프린트에서 체력 저하가 두드러지며 압박 타이밍이 한 박자 늦다. 아스파스는 여전히 하프 스페이스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개인 의존도가 커졌다. 3백 앞뒤 간격이 벌어지며 전환 수비에서 뒷공간 노출이 잦다. 공격 전개는 유지되지만 실점 후 분위기를 되돌리는 힘이 떨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체력 문제로 경기 후반 흔들리는 구간이 길다. 4-2-3-1을 기반으로 해볼 만한 상대에게는 전방 압박 강도를 크게 끌어올린다. 페르난데스는 몸싸움과 박스 안 움직임이 좋아 압박 후 바로 마무리를 노릴 수 있다. 푸아도와 밀라는 측면 안쪽을 오가며 압박 라인을 동시에 움직여 상대 빌드업을 묶는다. 더블 볼란치는 세컨볼 회수뿐 아니라 전환 공격 템포도 빠르게 잡아낸다. 체력적 여유는 셀타비고보다 확실히 앞서 있고 90분 내내 압박 유지가 가능하다. 전방에서 볼을 빼앗는 순간 짧은 패스 두세 번으로 즉시 슈팅각을 만든다. 이 경기의 핵심은 체력 차이 전방 압박 강도다. 셀타비고는 유럽 원정 여파로 수비 전환이 느려지고 빌드업 실수가 많아지는 구간이 길다. 에스파뇰은 이런 상대에게 가장 강한 압박 전술을 쓰는 팀이라 흐름을 쉽게 가져올 수 있다. 전방에서 공을 따내는 순간 즉시 박스 진입이 가능해 셀타비고에게 큰 부담이 된다. 전체적인 전개와 패턴 완성도는 에스파뇰이 확실히 앞서 있다. 다섯 번째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마인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4-2-3-1로 센터백을 넓게 벌려 라볼피아나 형태로 빌드업의 안정성을 만든다. 에게 슈타인이 내려오면서 탈압박 루트를 다양하게 만들어 상대 일선을 흔든다. 그리포는 좌측에서 세트피스 오픈 플레이 모두 키 퀄리티가 뛰어나 박스 근처에서 강한 영향력을 준다. 휠러는 등지는 플레이와 뒷공간 침투 밸런스가 좋아 마무리 루트가 다양한 편이다. 후방 빌드업이 안정적이라 한번 압박을 풀면 상대 중원을 단숨에 넘길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전개 구조가 잘 짜여 있어 공격 기회 생산이 꾸준하다. 마인츠는 3-4-3으로 측면 숫자를 늘리지만 탈압박질에서 기복이 많다. 시브는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옵션이 제한돼 압박이 강할수록 어려움을 겪는다. 이재성은 폭넓게 움직이지만 중원 지원이 느려 고립되는 시간이 길다. 윙백이 높이 올라가면 뒤 공간이 크게 열리고 3백 커버도 늦어지는 편이다. 간격이 벌어지면 전환 수비가 느려 세컨볼과 하프 스페이스 대응에서 실점 위험이 커진다. 상대가 전진 패스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팀일 때 약점이 더욱 도드라진다. 프라이부르크의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은 마인츠의 일선 압박을 쉽게 무력화할 수 있다. 한번 탈압박이 성공하면 마인츠 3백은 간격이 벌어지며 커버 범위가 넓어진다. 그리포의 킥과 휠러의 마무리는 마인츠의 측면 중앙 간격 문제를 직접 찌르는 무기다. 마인츠는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이 열리고 내리면 전방 연계가 끊기는 구조적 딜레마가 있다. 전체적인 패턴 완성도에서 프라이부르크가 확실하게 우위다. 여섯 번째 경기 AS 로마 대 나폴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로마는 3-4-3을 기반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를 크게 높이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온다. 퍼거스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후방 간격을 연결해 전개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엘 샤라위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살려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며 슈팅 찬스 메이킹을 동시에 수행한다. 코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드리블과 패스 선택이 뛰어나 후방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아부둘라우는 세컨볼 커버와 수비 범위가 넓어 전체 라인 유지력이 안정적이다. 후반이 갈수록 전방 중원 세컨드 라인이 모두 앞쪽으로 밀려 상대를 진영에 가두는 흐름을 만든다. 나폴리는 4-1-4-1로 단일 수비형 미드필더 앞에 넓은 이선을 두고 전진 패스를 시도한다. 루카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가 좋아 단순하지만 위협적인 타깃 역할을 수행한다. 폴리타노는 컷신과 중거리 위험도가 높아 우측에서 꾸준히 위협을 만든다.
데 브라이너는 전후방 연결 패스의 질이 뛰어나 한 번에 라인을 넘기는 장면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전방 압박이 무너지면 단일 앵커 주변 공간이 넓어지며 수비 간격이 벌어진다. 전개가 막히면 루카 의존도가 높아지고 빌드업 템포가 단조로워지는 문제가 있다. 로마의 후반 압박 패턴은 나폴리의 4-1-4-1 구조적 약점을 정면으로 찌른다. 엘 샤라위의 낮은 크로스와 코네의 세컨드 침투가 반복되면 박스 앞 공간이 계속 열릴 여지가 있다. 나폴리는 루카를 활용해 한두 번 위협을 만들겠지만 점유 세컨볼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후반 중원 압박이 강해지는 순간 나폴리의 앵커 앞 공간이 크게 열리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전술 상성과 템포 싸움 모두 로마 쪽으로 기운다.